그러니까 SEO가 그냥 콘텐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SEO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제일 위에 노출됐을 때 클릭할 확률이 한 20%에서 30% 사이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SEO 요즘에 특히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체감하시기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프리마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된 제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도 저와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해 주실 사라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제가 프리랜서로 SEO 컨텐츠 라이터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B2B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유독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SEO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최근 들어서 SEO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피부로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뭐 프리랜서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분들도 SEO가 무엇인지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SEO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테크니컬 SEO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양용준님을 모셨고요. 다른 분은 이제 글로벌로 SEO 컨텐츠 작업을 하고 계시는 미카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SEO에 대해서 직접 이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 트렌드나 그리고 SEO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팟캐스트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SEO 라이터다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토론에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님이 저희가 이제 준비해온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 이제 사라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서 이제 여쭤볼 거고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분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지만 저도 한번 중간중간에 끼어서 제 생각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오늘 SEO 전문가 세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오늘 주제인 SEO부터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예상하기에는 좀 큰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케팅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중간중간 풀어드릴 건데, 그러니까 요즘 저도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면서 또 이제 프리랜서들 소개 요청을 받으면서 SEO 전문가를 또는 SEO 콘텐츠 전문가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그리고 개인 뭐 프리랜서분들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자기 콘텐츠 계정을 홍보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플랫폼마다 SEO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신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기에는 SEO란 아무튼 검색 최적화잖아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인데 일단 뭐 구글 대표적으로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에 그 걸리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뭐 키워드 넣는 거 많이 얘기하시죠? 그거 외에 어떤 구체적인 작업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SEO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셔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까지 약간 불 끓어오르기 전에 SEO라고 하면 사실 거의 구글 위주로의 작업 내용으로 조금 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아이보스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보면은 네이버 SEO, 뭐 인스타그램 SEO, 틱톡 SEO 등등 단순히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최적화를 시키는 거를 SEO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검색 행위라는 그 자체를 이제 했었을 때 내가 원하는 피드나 이런 게 조금 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전반적인 거를 일반 분들은 거의 다 SEO라고 하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크몽이라고 하면 크몽도 SEO가 뭐 따로 있다라고 한 뜻이.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 구글이 조금 더 포커싱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홈페이지를 제작할 함에 있어서 검색을 했었을 때 구글에서 상위 노출, 뭐 네이버에서 뭐 블로그나 웹사이트 상위 노출을 시켜서 이제 자연유입을 이끌어서 이제 뭐 리드라던가 구매나 이런 전반적인 전환까지의 과정을 담당하는 게 저는 SEO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EO가 보통은 웹사이트 많이 하시죠. 그리고 블로그 그쵸. 이런 글로 되어 있는 콘텐츠도 많이 하시고 요즘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이제 검색
창이 있으니까 유튜브 SEO도 하고 또 그 앱스토어에서 하는 거는 또 ASO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AS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텀이 많은데 일단 SEO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왜 관심이 요즘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는 느끼는 거는 SEO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의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어느 정도 그동안에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네이버 SEO를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 SEO가 아니라 구글 SEO 쪽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영상을 좀 더 넓혀가고 싶다 영상 쪽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유튜브 SEO를 좀 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겠다는 얘기겠는데 구글 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일단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초급 질문이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SEO가 그냥 콘텐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SEO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검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상품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 이심 추천 이렇게 검색을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을 간다. 근데 이심이라는 프로덕트를 쓰고 싶어서 검색을 한다. 그렇게 해서 상위에 뜨는 글이 무엇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검색 엔진 최적화람은 그러니까 그 순위를 올려주는 상위 노출을 하는 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도네요. 상위에 노출되는 게 왜 중요하냐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1페이지나 음. 아니면 상위에 노출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이제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검색 엔진의 순위별로 이렇게 딱 떴을 때 그 CTR 그러니까 클릭스루 레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아마 제일 위에 노출됐을 때 클릭할 확률이 아마 20%에서 30% 사이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스니펫이나 뭔가 AI 오버뷰에 뜨면은 더 높은 대로 더 높은 확률로 클릭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밑으로 가서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 CTR이. 요즘 도파민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페이지까지 안 가고 1페이지 탑 3, 뭐 탑 5 콘텐츠 내에서 진짜 쇼부를 보는 것 같아서 더 SEO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페이지에서 내가 뭔가 1페이지에서 뭔가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검색을 해요. 맞아요. 더 저도 길게. 키워드를 키워드. 바꿔서. 네.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2페이지, 그러니까 진짜 많이 봐줘서 2페이지고 3페이지까지 갈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의뢰를 하실 때는 SEO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그 페이지를 장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오가닉 유입, 그러니까 그 광고를 태워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자연 검색. 그냥 내가 이렇게 궁금한 거 검색해서 거기에 걸리게 해달라 이렇게 많이들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SEO 요즘에 특히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체감하시기에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광고비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광고비가 인스타도 다 포화 상태예요 이제. 원래는 이게 최적화를 하면은 버젯이 낮아졌는데 아무튼 저는 퍼포먼스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20년, 21년도가 황금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메타나 이런 광고들을 할 때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버젯이 낮아지거나 뭐 CPM이나 CPC를 낮춘 등의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사실 소상공인부터 1인까지 다 광고를 할 줄 아는 시대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과포화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최적화를 해도 뭐 성과는 높일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20년도, 21년도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광고비는 부담이스럽고 최근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투자나 이런 쪽에 약간 움츠러드는 것도 있어서 최대한 돈이 안 드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로 관점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애초에 그렇게 이제 소상공인까지 다 퍼포먼스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퍼포먼스 광고 시장이 되게 그 퀄리티가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있는데 수요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고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광고비는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많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구글 SEO 쪽을 이제서야 한번 사람들이 이제 눈길을 주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원래는 네이버를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많이 썼었는데 네이버가 너무 광고 그게 많아지면서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막 검색하면 막 이상한 막 그냥 딱 봐도 광고인 것부터 나오니까 이제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좀 신뢰하기 어려워지면서 구글 서칭으로 은근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인지 네이버도 4월 9일에 A/B 테스트를 전폭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바뀌어 나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구글이랑 알고리즘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계속 바꾸고는 있지만 바꾸면 또 그만큼 빨리 따라잡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쵸, 네이버가 쉽게 음. 따라잡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이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많다 보니까 뭔가 네이버가 바꾼다 하면은 한국 안에서는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를 푸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특히 사업자분들 네이버 그 알고리즘 바뀌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봐요? 어디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테스트를 그냥 하지 검색 않나요? 결과가 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고 하나하나 다 끼워 맞추는 작업인 거죠, 그쵸. 사실상. 그럼 정기적으로 뭔가 핸즈온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으면 알고리즘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네이버가 이렇게 그 잠수 패치도 여러 번 하고 있고 잠수 패치가 뭔가요? 이제 잠수함 패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몰래 하는 하지만은 거죠. 패치를 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면 밑에서 패치를 한다고 해서 잠수함 패치라고 해요. 약간 A/B 테스팅 같은 인스타그램 뭐 갑자기 UI 바뀌고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그 느낌이죠. 최근에도 피드 뭐 3개, 4개 테스트하는 것처럼 음. 공표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바꾼 건데 그 네이버가 최근에 잠수함 패치를 한 건 알고리즘도 있겠지만 그 저희가 뭐 무신사나 이런 거 검색을 했었을 때 아래 SNS 뜨잖아요. SNS에 원래 그 마크가 달려 있어서 시선이 확 꽂혔는데 마크나 이런 거 다 회색 처리 마크 없애고 글씨도 회색 처리하면서 시선이 좀 안 가게끔 그런 패치도 했죠. 계속 테스팅을 진짜 하고 있군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예전에는 무조건 뭐 네이버 블로그가 위에 올라왔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구글처럼 뭔가 이제 통합 검색형으로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뭔가 네이버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행사분들이 너무 열심히 파악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덕분인지 그게 금방 따라잡히는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검색하는 키워드가 많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일이 검색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대행사 업체에서나 이런 데는 이제 자체 내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쭉 키워드를 쳤었을 때 뭐 어떤 컬렉션에 몇이 어떤 URL이 순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걸로 이제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을 때 생기는 변화가 그 보통 저희가 블로그 섹션, 뭐 웹사이트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섹션이 순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섹션에 그 웹사이트 블로그는 좀 자주 뭐 최신 글이 이렇게 바뀌는 편인데 웹사이트 섹션은 사실 그렇게 바뀌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순위가 한번 대폭하게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키워드를 이제 저 경우에는 수십 개에서 100개 넘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럼 요약하면은 하면서 파악해야 된다 플러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된다가 되겠네요. 알고리즘이 바뀌었는지 알려면.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가 그러니까 블로그 그 스마트 블로그나 뭔가 이제 그 블로그 탭보다는 덜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순위가. 그런데 구글보다는 확실히 자주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글도 이제 요즘 SEO를 노리고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위에 올라가는 글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사용자의 이제 검색 이력에 맞게 그런 이제 검색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개인마다 이제 검색창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한번 이제 좋은 컨텐츠라고 인식했으면은 그게 순위가 잘 안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글 SEO는. 그래서 아. 사람들이 구글 SEO를 많이 맞아. 노리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번 상위 한번 1페이지에 노출되면은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네이버 웹사이트 섹션은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어요. 맞아, 맞아. 이게 바뀌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위에 갑자기 팍 올랐다가 아예 그 사이트가 순위에서 순위권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아, 누락되는. 네,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 자주 바뀐다가 확실한 게 거의 하루 단위로는 윗단은 거의 안 바뀌는데 아랫단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이제 윗단이 바뀌는 케이스가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구글에 비해서는 확실히 네이버 웹사이트 섹션은 잦은 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통합 검색 화면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렇죠. 레이아웃이나 섹션도 많이 바뀌고. 예,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바뀌어봤자 스폰서 키워드 광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AI 오버뷰가 들어가거나 그거 정도인데 아니면 뭐 이제 스니펫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뭔가 예측이 가능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파워링크 들어갔다가 스마트 블록이 없다가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또 뭔가 이제 브랜드 컨텐츠 광고도 있잖아요. 그게 있다가 없어졌다거나 이게 뭔가 되게 많아요, 변화가. 저는 그래서 네이버 SEO가 정말 실존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희 네이버 SEO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니까 대답은 해드리는데 저희도 솔직히 의문을 가질 때가 좀 많아요. 맞아. 근데 맞아.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냥 대충 올리는 것보다는 검색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걸 아니까 그게 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작업을 해서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상위 노출 보장 이런 서비스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직종에 따라서 네이버 SEO가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아, 그 분야에 따라서 네, 분야에 검색하려는. 따라서 직종이 아니라 그 산업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변호사 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네이버 쪽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것 네이버랑 같아요. 네이버 지식인, 음. 네이버 카페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글 SEO도 물론 하면 좋지만 구글 쪽도 검색 많이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네이버 쪽으로 좀 더 힘을 싣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네이버가 맞아요. 압도적이어가지고서 그거는 구글은 거의 물론 그것도 하면 좋지만 약간 덤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고 맞아. 메인은 네이버로 잡아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맞아요. 2024년 기준으로 구글이 아마 한 33% 그리고 나머지는 오. 네이버가 이제 거의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또 상품 같은 걸 구매할 때는 사람들이 구글에서 열심히 검색을 한 다음에 네이버에서 또 최저가를 보고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뭐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은 뭐 네이버는 플레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로톡 같은 것들도 이제 SEO가 있을 거고 뭐 아무튼 이런저런 플랫폼 그리고 콘텐츠 형식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좀 SEO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두 분이 SEO 분야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제다이님부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통 이제 SEO에서 어떤 일을 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편의에 따라서 그냥 테크니컬이랑 컨텐츠로 나누긴 하는데 약간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거는 편의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지 저희 SEO에 대해 SEO 관련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작업을 테크니컬과 컨텐츠를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쪽을 주로 메인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컨텐츠랑 테크니컬로 나눌 뿐이지 SEO를 할 때는 이거를 다 하게 된다라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컨텐츠 쪽을 좀 더 무게를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SEO 라이터로 조금 많이 소개를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B2B 기업들의 블로그 컨텐츠를 기획과 제작 그리고 업로드 그리고 관리까지 전부 다 대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뭐 이제 SEO도 이제 꼭 B2B만 하는 게 아니고 B2C 기업들도 이제 SEO 수요가 많이 높거든요. 특히 이커머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우리 키워드 상품 키워드를 딱 쳤을 때 우리 키워드가 맨 위에 노출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뭔가 우리 브랜드 키워드를 쳤을 때
그게 우리 웹사이트 위에 떴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를 가지고 SEO를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제 스타일이 조금 B2B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번 롱테일이 뭔가요? 롱테일 키워드요? 네. 여러분 테일이라고 하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꼬리요. 꼬리죠. 꼬리가 짧은 거는 숏테일, 꼬리가 긴 거는 롱테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검색어랑 비교를 해보면은 숏테일은 당연히 짧은 키워드고 롱테일은 그러면 뭔가 검색어가 긴 키워드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링크드인 글을 쓰면서 든 예 중에 하나인데 뭐 여권 발급 기간 아니면 여권 재발급 기간 같이 이렇게 짧게 두세 단어로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숏테일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단순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또 길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여권 재발급 뭐 무슨 구청 이제 위치까지 나오는 걸로 그래서 뭐 여는 시간까지 이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뒤에 글로벌 SEO와 한국 SEO의 차이점에서도 아마 얘기를 하겠지만 지역에 관한 것도 이제 들어가고 다양한 정보가 하나의 키워드에 들어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많이 검색하셨을 거예요. 뭐 홍대 맛집 홍대 맛집 일본식. 뭐 홍대 이렇게 맛집? 검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홍대 맛집 데이트하기 좋은 네. 홍대 맛집 데이트하기 좋고 가성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홍대 맛집을 검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뜰 확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트를 하기 좋은 맛집을 찾아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홍대 데이트하기 좋은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데이트가 아니라 난 좀 와인을 마시고 싶어. 그러면 홍대 와인 마시기 좋은 와인바 뭐 예를 들면 데이트하기 좋은 와인바 이렇게 검색을 할 거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검색어가 길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숏테일은 뭔가 애매모호할 때 뭔가 이때 짧게 일단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고 점점 롱테일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니즈가 점점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검색어 네. 이게 제일 짧은 검색어가 제일 검색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게 롱테일가 길어질수록 이게 짧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있는 그 그래프가 높은 지점을 숏테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테일 같잖아요. 거기서 이제 끝 부분을 롱테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니치 키워드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롱테일 그리고 모호하고 브로드하면 브로드할수록 숏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해외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고 특정 또 글들을 보면은 중간에 미드 키워드라고 추가로 해놔요. 오. 미드 키워드라고 하는데 숏테일은 이제 숏 키워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색은 엄청 높은데 이제 인텐트라고 한 그 검색 의도가 불분명 조금 더 산발적으로 있어서 어떤 콘텐츠를 써야 되거나 어떤 페이지를 해야 될지 애매한 요소고 롱테일은 인텐트는 너무나 명확한데 검색량이 없죠. 그 두 개의 약간 반반씩의 장점을 섞어서 저는 미드 키워드라고 불려서 뭐 볼륨은 어느 정도 있지만 검색이 어느 정도 짧은 그런 요소를 보고 있고 아까 롱테일 뭐 예시를 한 것 같은데 프리덤 마케터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숏테일이라고 보고 있고 홈페이지. 이제 근데 이제 사용자가 이거를 검색했었을 때는 여기는 뭘 하는 곳인가를 했는데 실제로 프리덤 마케터스를 검색했었을 때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프리덤 마케터스는 어떤 곳 어떠한 맞아. 곳이라고 해야 프리덤 마케터스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곳입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죠. 홈페이지. 그게 상위 노출될 수 있게 상위 노출돼서 검색이 될 수 있게끔 네, 그런 검색어. 그렇죠. 미국에서 그게 진짜 큰 것 같아. 뭐 how to do 어쩌고저쩌고 길어지는 맞아요. 거.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국내에서 SEO 라이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미카님이 글로벌한 쪽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 메인 잡으로는 B2C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 잡으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현지화를 하는 것도 있어요. 로컬라이제이션. 네,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이제 SEO 프루프리드까지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현지화하나요?
사스 솔루션 네, 네. 하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업은 B2B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B2C도 있지만 B2B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화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지화뿐만 아니라 또 검색을 할 때 이제 블로그 컨텐츠나 이런 것도 다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검색 결과에 상위 노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하는 메인 잡으로는 이제 블로그 컨텐츠를 처음에는 쓰는 걸로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도 제다이님이랑 똑같이 컨텐츠 라이터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스코프가 넓어지면서 프로덕트 페이지, PDP 또한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컨텐츠 기획 단계까지 이제 제가 관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SEO 스페셜리스트로 지금은 네, 스코프를 넓혀서 처음에 이제 키워드 리서치부터 그리고 경쟁사 분석 이런 좀 서류 작업들을 요즘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리프를 작성해서 프리랜서 라이터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번역가한테 맡기면요 검색 노출에 안 뜹니다. 되게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콘텐츠 번역은 되겠죠. 근데 이 검색 키워드에 그리고 그 해당 국가의 검색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그 플랫폼에 맞게 이게 SEO 작업도 해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막 키워드 반복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막 이게 이상한 데 들어가 있으면 되게 이거 뭐 조금 뭘 했구나 기업이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녹이기 위한 작업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시장성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선 두 분이 조금 더 콘텐츠 SEO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용준님은 아까 소개하실 때 테크니컬 SEO를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국내 그 웹빌더라고 하는 CMS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이맵이라던가 카페24, 뭐 최근 들어서는 해외 툴까지 도입해서 뭐 프레이머나 워드프레스, 자체 구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이 뭐 SEO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브랜드 키워드를 올리는 정도의 SEO를 저는 대부분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홈페이지는 엄청 이쁘게 만들었어요. 했는데 노출이 안 돼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와서 왜 노출이 안 되고 이거를 이 키워드에 이 페이지를 노출을 잘 시키려면 어떤 코드로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추가적인 세팅을 해야 될지 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체 구축을 엄청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체 구축을 했어요. 근데 자체 구축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SEO를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염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생기는 문제점들이라던가 많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노출이 되기는 하는데 특정 페이지든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그 리스트는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하나씩 이제 테스트 지어가면서 해결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뭐 CMS라고 했었을 때 뭐 워드프레스가 좋다, 뭐 아이맵이나 카페24는 뭐 안 좋다라고 뭐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맵이나 카페24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어떻게 하면 노출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개발자들이랑 많이 일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체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인볼브를 할 수 없다 보니 가이드를 쓰거나 그 가이드를 이제 다 같이 미팅하는 자리에서 개발자까지 포함된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리스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한 번씩 해결해 가보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이어서 저는 작업도 작업인데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아까 제다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둘 다 중요하거든요. 콘텐츠를 잘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글도 잘 쓰고 키워드 리서치를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걸 잘 녹여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고객 여정 내에서 이 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뭔가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게 아무튼 콘텐츠가 아무리 잘 쓰여도 홈페이지가 막 뭐 모바일 최적화가 안 돼 있거나 아까 이미지가 너무 무거워서 로딩 스페이스가 느리거나 이러면 또 홈페이지 점수를 뭐 낮게 매겨가지고 아예 콘텐츠가 좋아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개발자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마케터 입장에서 답답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는 너무 잘 쓰여져 있고 홈페이지는 너무 괜찮은데 개발단에서 이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서 전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 SEO 하시는 분들이 진짜 소중한 이유입니다. 진짜 근데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편의상으로만 둘로 나눈 건지 실제로 SEO를 하다 보면은 개발자랑도 얘기도 해야 되고 디자이너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심지어 뭐 마케터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맞아요.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뭐 마케터랑 이야기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막 뭐 상위로 떴어.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 우리 제품에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막 잔뜩 불러.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랑 그 핏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약간 두 분의 마케팅, 그러니까 SEO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 약간 SEO를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직업으로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와 약간 다른 마케팅과 그 비교했을 때 SEO에 뭔가 매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좀 취준생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근데 그리고 아니면 SEO 마케터로 좀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일단 그 대학생 시절 때 네이버 블로그를 했었고요. 그래도 나름 2,000명? 뭐 지금에서야 뭐 2,000명은 사실 열심히 하면 찍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예전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티스토리 수익형 블로그라는 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티스토리로 넘어왔는데 네이버에서 그냥 글을 열심히 쓰면은 그 방문자 수가 올라갔던 게 이제 티스토리로 가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따로 있다라고 들은 거죠. 그게 이제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용어의 시작이었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강의나 뭐 무료 강의라던가 그 해외 저널이나 이런 거를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마케터로 이제 저도 퍼포먼스 마케터, 데이터 마케터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기업 계정 운영을 하는데 광고비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나오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다가 결국엔 이제 광고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줄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면 유입수를 다른 거에서 채우냐라고 했었을 때 이건 SEO 해볼만 하겠다 해서 했는데 광고는 사실 그 입사를 하면 알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다 오는 그 직군인 동시에 돈을 쓰는 직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 사실 돈을 쓰는 직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고 그렇게 이제 압박이 오다 보니까 이 압박이 그 나아가기 위한 압박이면 좋은데 단순히 이제 까기 위한 압박이 여러 번 좀 있어서 이게 광고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는 좀 고민이 생겼고 마침 그때 SEO 에이전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겼어서 그렇게 저는 SEO를 조금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블로그 어떤 주제로 운영하셨어요? 저는 여행과 책, 도서 진짜요? 네. 여행? 네. 여행 많이 다니세요? 지금은 못 다니고 있지만 제가 여행글을 또 쓰니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책은 어떤 류의? 책은 그때 당시 막 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자기계발서 쪽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뭐 협찬 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그냥 리뷰 남긴 것도 있고 그때는 독서 노트를 쓰고 있었을 때라서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것도 그 구독자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나 하자면 네이버 광고보다 티스토리에서 이제 주는 플랫폼 광고 수익이 더 높다고 얼핏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애드포스트가 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드센스가 저는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익을 구분을 지을 때 블로그를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광고 수익보다는 협찬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구 인플루언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짜리 이제 가구를 협찬 받고 그걸 써주는 대신에 그 가구를 이제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애드센스와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거고 나는 그냥 협찬 이런 거 말고 그냥 달러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티스토리 애드센스에서 어떻게 하면 유입자 수를 늘리고 그 유입자 수를 늘렸었을 때 어떻게 하면 클릭률을 더 늘릴 수 있게 하는지 그런 요소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달러가 좋죠. 네. 그럼 책 소개하셨을 때는 근데 책은 가구만큼 그 협찬을 받았을 때 비용이 크지 않잖아요. 그럼 애드센스에 좀 더 집중하셨나요? 그때는 사실 뭐 협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보다는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재미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티스토리도 그때 당시에 티스토리는 초대장이 있어야 이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못했었고 그래서 더 네이버 블로그에 집중한 것도 있었죠. 아 그렇구나. 요즘에는 또 막 인플루언서 이런 거 생겨가지고 네이버에. 그렇죠. 아 그러면 미카님은 어떻게? 저는 아무래도 처음에 다니던 회사가 이벤트 에이전시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행으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이버 블로그, 뭐 상위 노출 이런 걸 알게 됐고 개인으로는 텍스트 큐브라는 플랫폼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네요. 네. 예전에 그런 블로그가 있을 때부터 한 2009년부터 글을 좀 꾸준히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또 티스토리로 옮기면서 또 글을 쓰게 되고 좀 돈이 안 되는 글들이 전부였어요. 그때 과학에 막 빠져 있어가지고 뭐 물리에 관련한 글이라든지 우와. 이런 것들을 썼는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위 노출된다는 자체가 좀 행복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번역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됐는데 하다가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글을 쓰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데 다들 네. 에이전시 공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나는 옮기는 일만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기업에 일을 하더라도 내 목소리를 어떻게 뭐 PR을 하더라도 솔직히 내 목소리는 아니지만 글을 내가 주도적으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컨텐츠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어떨까 해서 B2B 회사에 일단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B2B에서 SEO를 하다가 저한테는 좀 도파민이 좀 더 도는 B2C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회사로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반응이 바로바로 와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느끼는 건데 B2C 컨텐츠가 상위 노출됐을 때랑 B2B 컨텐츠가 상위 노출됐을 때랑 그 트래픽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긴 해요. 아 아무래도 검색을 훨씬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검색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타겟의 모수도 훨씬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제다이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도 이제 다 비슷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떤 티스토리, 네. 티스토리 시작했잖아요. 전 브런치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는 그때 당시 어떻게 있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랐었고 티스토리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것도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는데 근데 브런치가 우연히 작가로 당첨이라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뭐 구글에 떴다기보다는 처음에 그 글을 쓰다가 그게 다음 메인에 한번 노출되면서 갑자기 방문자 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이 갑자기 확 오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면서 이제 점점 알아보다가 SEO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시작하고 티스토리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티스토리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구글 SEO라는 게 또 따로 있네. 네이버 블로그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분명히 단기적인 트래픽은 네이버 쪽이 훨씬 더 잘 오긴 하는데 뭔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는 이제 뭔가 꾸준하게 쭉 가는 걸 좀 더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서 좀 더 구글 SEO가 좀 더 제 스타일에 좀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티스토리 쪽을 좀 더 이제 파면서 저도 이제 달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안정 통하죠. 그러면서 이제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구글 SEO 좀 더 내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네이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창작자가? 네, 창작자도 그렇고 대행사도 많고 뭔가 네이버 쪽은 사람이 많은데 당시에는 구글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관심을 덜 받고 있었어요. 구글 쪽 SEO를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은 대체로 티스토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한국 내. 네,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조금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지. 요즘은 그래도 기업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B2B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당장 돈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B2B가 블로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 그리고 그때는 그냥 퍼포먼스 전성시대였어요. 아. 네.
완전 황금 시대. 네, 완전 저 황금 시대 때 퍼포먼스 했잖아요. 이게 뭐만 하면 최적화가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고 광고라고 뜨는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이게 광고인지를 아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더 전환율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 다음에 왔던 게 이제 브랜드 마케팅의 전성시대였어요. 브랜딩. 네, 브랜딩의 전성시대. 그러니까 완전 그 SEO 쪽은 어떻게 보면은 있긴 한데 항상 외면받는 시장이었어요. 황금 뒷전이었죠. 네, 그래도 콘텐츠 발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작자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그냥 상위 노출이라는 말로 많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셨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SEO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뭔가 이 검색 그리고 이제 오가닉 트래픽이 더 중요해지면서 더 각광받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컨텐츠는 만드는 분들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은 많았는데 그게 브랜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SEO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진짜 없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컨텐츠를 나눌 때 좀 많이 구분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디터스럽게 쓰는 글과 SEO스럽게 쓰는 글은 조금 달라요. 맞아. 에디터스럽게 쓰는 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달라요. 매거진 같은 네. 느낌이 잘 쓰인 글 그리고 감성적이다라는 느낌이 제목부터 달라요. 뭐 또는 전문적이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SEO는 좀 더 규칙에 따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규칙이 좀 정해져 있죠. 뭐 키워드가 조금 더 일단 키워드부터 달라요. 제목부터 달라요. 키워드가 있냐 없냐. 그것도 다르고 그 키워드가 뒤에 있냐 앞에 있냐.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SEO는 조금 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글을 읽고 뭘 해라. 근데 이제 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 자체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아요. 많이 두시는 것 같고.